12월 1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있을 정치적인 변수를 앞두고 혼조세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달러 강세에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된 가운데 코스피도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주가 상승 전환하면서 지수 반전을 주도했고, 코스닥은 시총상위 제약바이오주 약진에 힘입어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장된 가운데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이어졌고, 미국 물가지표를 소화하면서 코스피가 2.7%대 그리고 코스닥이 4.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FOMC 경계감 속의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반도체주 급등에 나스닥만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FOMC에서는 25bp 인하 전망이 96% 수준으로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이에 따른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제한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점도표 상향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실적 호조에 24%대 급등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지수는 3%대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내용 부재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2%대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영국 경제 성장률이 2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고, 10월 독일 수출이 큰 폭 감소 소식 등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물가 불안과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달러는 BOJ의 금리 인상 보류 검토 소식 등의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FOMC를 비롯해 BOE, BOJ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PCE 가격지수와 GDP 등 지표도 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이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훈풍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일 예정입니다. 19일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결과도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정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정치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 유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서 변동성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임정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ETF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이후 소프트웨어 섹터의 주가 반응 속도가 IT 섹터 내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9월 IT 소프트웨어 섹터 주가는 3.2% 상승했고, 9월부터 현재까지 11.8%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ETF IGB의 YTD 수익률은 31.7%로 S&P 500 및 나스닥의 수익률을 상회합니다. 9월 FOMC 결과 통화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이후 대선 이벤트 또한 종료됨에 따라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투자가 재개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섹터 내 하위 테마인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테마 ETF의 가격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보안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생성형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코드 작성이 간편해지고 사이버 공격 방법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증가하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다수의 경영진들은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트너의 이제 CIO 및 기술 경영진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이제 이 설문조사에서는 84개 국가의 주요 산업에 걸쳐서 약 12조 5천억 달러의 매출 공공부문 예산, 그리고 이제 1,630억 달러의 IT 지출을 대표하는 2,457명의 CIO 응답을 취합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2024년 CIO의 주요 미래 투자 영역 최선위 순위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제 물론 7월에 이제 윈도우 먹통 사건이 발생하면서 잠시 사이버 보안 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진행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셧다운되는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 현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때 이제 항공 3위 공항,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EDR을 사용한 29,000개 기관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 이후 당사자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버 보안의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차트의 그림과 같은데요. 이제 이는 사이버 보안 기술과 산업에 대한 사실 성장 트렌드는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ETF로 살펴보면 HACK 핵에 주목을 하는데요.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가격 고려 시 사이버 보안 ETF 테마에서는 이제 7개 중의 ETF 중에서 이제 핵이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 측면과 순자산 규모, 그리고 이제 3개월 평균 거래대금 규모까지 감안했을 때도 매력적인 ETF인데요. 이제 해당 ETF는 나스닥 ISE 사이버 보안 셀렉트 지수를 추종하면서 사이버 보안 테마 내에서 두 번째로 운영 자산 규모가 큰 ETF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9월 이후에 소프트웨어 섹터의 주가 반등 속도가 IT 섹터 내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테마 ETF의 가격 또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사이버 보안 산업의 중요성이 자연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 CIO의 주요 미래 투자 영역의 최우선 순위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테마 내에서는 HACK, 즉 앰플리파이 사이버 시큐리티 ETF에 주목하자는 그런 박유한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22 3연속 금리 인하 관련 코멘트입니다. 박준호 위원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25bp 추가 인하했습니다. 현재 디파짓 금리는 3%입니다. 인하의 근거는 디스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12월 경제 전망에서는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앞으로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데 그 근거는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2의 인하 근거는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성장률 둔화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 전망치들이 전부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성장률 전망치의 추이를 보시면 2년 전에는 약 1.8%로 전망을 했지만 작년 말에 1.5%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전망은 1.1%로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이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요. 대내적으로는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 달에도 추가 인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지만 22는 중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하로 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꽤 빠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국채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 부분은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금리의 스프레드를 제가 장기 시계열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2000년대와 2010년대 그리고 현재 주요 임계점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독일과 미국의 스프레드가 약 50bp 정도에서 머물렀었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유럽의 잠재 성장률이 대폭 낮아졌고 그 스프레드는 150에서 200bp 사이에서 균형점을 지금까지 이뤄왔습니다. 저희는 팬데믹 이후에도 미국과 유로존의 잠재 성장률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스프레드를 빨간색 레벨, 즉 200bp가 넘는 수준까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내년 초에 1%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22가 정책금리를 3연속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일부 임금 상승 압력 신호에도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22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2의 추가 인하 근거는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성장률 둔화로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서 22는 1월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ESG 브리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입니다.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인 SLB와 탄소 포집 저장의 신기술 투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LB입니다. 지속 가능 전략에 맞는 성과 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페널티 금리를 지불하는 채권인 SLB는 최근 그 발행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라는 점이 화두입니다. 2024년 들어 현재까지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46% 감소한 $376를 기록했는데요. 안티 ESG 동향과 그린워싱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아 발행이 줄어든 것이 핵심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속 가능 전략에 맞는 성과 지표가 유명무실하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이 제시하는 KPI가 해당 산업의 탈탄소화 경로에 부합하는지 또는 이행 수단이 구체적인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독일의 유통기업인 체코노미는 지난 그 SLB를 발행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체코노미는 기업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스콥3 배출량을 KPI로 설정하는 한편 2027년까지 14.8%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흥행의 핵심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SLB 발행보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ESG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발행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SLB 시장이 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탄소 포집 관련 동향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동향인데요. $510억, 즉 한화 70조 원 규모의 NEP 프로젝트의 BP, 에퀴노르, 토탈 에너지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2,300만 톤의 탄소 저장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EU 역시도 상업적인 탄소 저장의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동향인데요. 일단 이와 같은 탄소 포집 저장이 활성화되면서 철강, 화학, 시멘트와 같은 탄소 집약 업종, 이 탄소 집약 업종에서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가능하게 하면서 탄소 크레딧 확보라는 추가적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G 투자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는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4년 들어서 현재까지 발행한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죠. SLB의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46% 감소한 $37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안티 ESG 동향과 그린워싱 규제 강화 영향을 받아 발행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BP라든지 에퀴노르, 토탈 에너지가 지난 12월 11일이죠. $510억 달러 규모의 그런 NEP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탄소 포집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YJ 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태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모키 권태우입니다. IPO 주관사 의무발권보호소인 YJ 링크 말씀드리겠습니다. YJ 링크는 SMT 공중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SMT 장비의 시장 규모는 대략 한 22년부터 28년까지 7.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동사의 첨단 산업군의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해서 결국 SMT 라인을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로는 이제 테슬라와의 협력해서 전기차 제조 공정을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 패키징 업체인 ASE에는 패키징 라인의 7대 장비 중에서 4대 정도 공급을 하면서 기술력 입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락인 효과로 이어지고 신규 고객사 확보에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현재 글로벌 생산 기지 확장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지금 부품 내자를 통해서 원가율을 21년도에는 80%에서 22년도에는 약 64%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멕시코 공장을 증설 중에 있는데요. 멕시코 공장은 월 200대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도와 유럽에서도 각각 27년과 28년 가동 목표로 시장 침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24년은 좀 어려운 사업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여러 변수를 확인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을 보시면 244억 원, 전년 대비 약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2%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객사의 투자 지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 수주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멕시코 공장 관련돼서 지금 현재 증설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비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결국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5년은 긍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멕시코 공장의 본격 가동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 미국 대선 이벤트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로 이어질 것을 보고 있어서 주요 고객 세대 투자 재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25년에 실적 회복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SMT 시장 내 기술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YJ-링크는 저희 회사가 대표 주관 업무 수행했다는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YJ-링크는 SMT 공정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테슬라, AS 등 글로벌 고객사를 기반으로 그런 매출처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SMT 장비 시장 규모는 2022년에서 2028년 연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YJ-링크는 베트남이라든지 멕시코, 인도 등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24년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부터는 회복 추세가 예상된다는 그런 권태우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우진엔텍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우진엔텍에 대한 의무 발간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전문 기업으로 이들에 대한 경상 및 계획 예방 정비 용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는 시운전 정비 서비스와 원전 시스템 및 부품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의 주요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원전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정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 말 기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6개에 달하는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가 34년까지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에 따라 10년 뒤에는 원전 설비 용량이 지금 현재보다 약 5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원전 해체 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신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에서는 올해 고리원전 1호기의 제염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영구 정지된 월석 1호기 또한 34년까지 해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진엔텍의 3분기 매출액은 98억 원, 영업이익은 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던 반면 인건비와 외주비와 같은 영업비용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훼손됐던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수주 잔고의 경우 2분기 말 대비 3분기 말 130억 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스크 요인을 보자면 주요 매출 부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규모가 탈석탄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원전 정책 방향성의 확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엔텍 IPO 대표 주관 업무 수행했다는 의무 발간 자료인데요. 우진엔텍은 그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 확대라든지 원전 해체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런 원전 정책 확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